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대북 인프라 122조 투자하면 총 303조 경제 효과 기대. 남북 통합된 대륙과 연결된 6천조 자원 강국. 북한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연 40조 본다. 통일 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로 크다. 4년 전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기획기사들이죠. 대북 채찍을 거둔다면 북한 가는 우리 비행기 항공사 전체 미국의 제재 받을 수도. 육해공 다 열어주나. 미국은 말리는데 남북 사무소 이달 초 개소. 코리아 패싱 또 시작됐나. 똑같은 기자들이 오래 쓴 기사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대상을 두고 더구나 실제 남북 관계는 4년 전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정도와 속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다룬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기자 개인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매체가 시킨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픈 것인가? 김호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잘 나아지진 않네요. 네,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또 목소리가 갑자기 잠기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계속 이 상태로 나오면 특히 안 좋잖아요. 고음 불가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고음 가능한 효과음을 준비했어요. 네. 고음 가능한 효과음 하나 줘보시죠. 네, 잠 깨우는 고음이네요. 네, 이게 왜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국카스텐에. 예,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네, 하현우 씨. 예, 예. 네. 예, 그분의 고음을 대신 들으시라고. 예. 예, 얼른 나오십시오.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과음으로 중간중간 준비했습니다. 쉬지를 못해서 빨리 안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계속 잘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쉽지 않죠.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일이니까요. 첫 번째 뉴스는요? 예.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메시지를 냈는데요. 좀 드문 일입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미국민이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지원 검증을 위해서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인도적 지원 목적의 경우에 한해서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시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이나 종교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미국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북한 측에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스티브 비건이 와서 우리와 회의를 거치다가 중간에 기자들이 질문에 응한 게 아니라 공항에 내리자마자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걸 읽은 거예요. 네, 예. 평상시에는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삼가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이 내용 자체야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으면 그냥 좀 이따 만나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항에 내려서 기자들 있는 데서 종이를 꺼내서 읽었다는 얘기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준비해 와서 읽은 것이고, 예.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제재 해제할 테니까 대화 좀 하자. 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또 그러면서 갑자기 2달 전에 있었던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의미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갑자기 2달 전 북한 조치에 대해서 의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풀어가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이겁니다. 2달 전에 미국 사람 한 사람, 저희도 잠깐 다뤘었는데. 네, 그렇죠. 한 사람이 이제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됐는데 북한이 풀어줬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례적으로 네. 빠르게 풀어줬습니다. 원래, 왜냐면 불법은 그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적 절차에 따라 그게 6개월을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재판은 금방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단히 빨리 추방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근데 그걸 칭찬한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칭찬한 있는 건데 건데요. 여기 주목할 대목 표현 중에 하나는 불법 입국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국민이 불법 입국했다고 북한에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북한의 심기를 불편한 이제 헤아린 표현들이죠. 표현. 아이 고마워.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거 어떻게 해볼게 이런 건데 이걸로 북한이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게 있고 뒤에는 또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만 가지고 북한이 움직이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비건 대표는 또 오늘 내일 공식 일정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 대표와 협의하게 되고요. 또 워킹그룹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워킹그룹 회의에서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비롯해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회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이와 관련된 제재 면제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비건 대표는 여름에 실무 담당이 됐거든요. 폼페이오 바로 아래.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북한이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예. 비건에 대해서 아직 신뢰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예, 탑다운 방식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이제 북한과 대화를 풀어서 비핵화 스텝을 밟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북한은 미국이 뭘 내놓은 이때까지 내놓은 게 하나도 없이 우리 보고만 계속 하려는데 성황한 조치를 해달라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걸로는 약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한 쪽에서도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그러니까 줄여서 조총련이라고 부르는 단체의 기관지가 있습니다. 조선신보인데요. 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입니다. 어제 판문점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내보냈는데요. 편집국장 명의의 격동회의 2018년을 더듬어 시리즈 3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요.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성취하신 조선의 최고 영도자께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미 결단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남쪽의 보수 진영에서는 비핵화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결정한 적 없지 않냐라고 자꾸 말하는데 조총련 기관지의 편집장인 거죠 지금 편집국장. 네, 김지영 편집국장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최고 영도자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미 결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총련 기관지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결단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의지를 밝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쪽에서는.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단을 하고 의지를 밝히고 이렇게 쓰고 또 조총련 기관지에서도 얘기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 직접 말한 적이 없다는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예. 네, 음성이 아예 있기 때문에요. 그 음성을 다시 들어보면 또 됩니다. 지난 9월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도 좀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지난 6월 달만 하더라도요. 북한에서는 좀 다르게 이 의미를 해석했었습니다. 이 뭡니까? 싱가포르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요. 네. 하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우리도 핵을 없애지만 미국도 한반도에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거를 의미한다고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해 왔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결단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썼어요. 수수하게. 네, 그러면서 2018년 판문점에서 시작된 평화 번영 통일의 과정은 불가역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년 1분기까지 본 궤도에 이것을 올려놓아야지 한반도 정세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언제 어떤 식으로 맞물릴지에 대해서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2월 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한반도 정세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내년 1일, 2월 사이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당장 미 의회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월이면 1월 3일에 이제 개원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2년마다 의원 나가고 들어오고 뭐 보좌관 새로 뽑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좌관 의원이 나가면 보좌관이 일자리를 잇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잡을 구하고 뭐 새로 인터뷰하고 자기들끼리 바빠요. 자기들도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그렇겠죠. 2월부터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외교위원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그 민당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태클을 걸 것이고 청문회 같은 거 만들 것이고 예. 그렇겠죠. 그 전에 그 태클 걸 수 없게 비핵화 바로 이렇게나 진척이 네, 됐는데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예, 된다는 이렇게 진척했는데 방해하느냐 할 수 있게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빨리 하자고 하는 미국이 계속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하다가 비건 이렇게 보내는 이유도 하자는 거거든요. 예. 하자는 것이고 예. 북한은 아니 하자 우리도 하고 싶은데 자꾸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예. 당신들도 믿을 수 있게 네, 서로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일 예. 텐데. 하여튼 비건 도착하자마자 종이 꺼내는 건 좀 웃겼어요. 예. 영상으로 봤는데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보통 말 안 하고 가거든요. 예, 특별한 메시지 내지 않았습니다. 예. 이때까지 줄줄줄줄줄 읽고 왔어요. 급했다는 거죠. 자, 다음은요. 네, 삼성 관련된 소식인데요.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요. 어젯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구속 기각 사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범죄 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상당 부분에 관해서 범죄 성립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히 수집돼 있다는 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 부사장은 삼성 미전실에서 삼성그룹 전체 노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네, 저는 기각될 줄 알았어요. 삼성 관련해서 이거보다 훨씬 덜 중요한 사람들도 다 기각됐는데 이 지금 노조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의 총괄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은요. 예,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고 그보다 또 다른 구속영장 기각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관련해 가지고 예,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염호석 조합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신 탈취 과정에 대해서 관여했던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유명한 이 강 부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강 부사장도 경찰을 부렸고요. 예. 이 노조 탈취 건도 결국 경찰을 부립니다. 경찰한테 돈 주고 노조장으로 치르기로 한 염호석 씨의 시신을 삼성이 탈취하는데 이 경찰이 앞장서서 하는 거죠. 굉장히 재질도 나쁜 것이고 시킨 삼성도 나쁜 것이고. 네, 그러면서 돈을 또 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사자가 또 이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돈도 받았어요. 네. 예, 삼성으로부터 돈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이 노조장을 치르기로 한 염호석 씨의 시신을 탈취하는 과정에 경찰이 개입한 겁니다. 돈 받고. 재질도 엄청나게 나쁜 것이고 삼성도 엄청나게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한 건데 예, 기각됐어요. 삼성 관련해서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네, 오히려 자, 자백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됐습니다. 자, 뭐 이유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주거가 뭐 안정됐고 뭐 그런 이유로 또 기각됐는데 강 부사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때까지 구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 구속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냥 정말 잡범들 다룰 때 얘기고요. 자, 목이 점점 잠기는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요. 마지막 소식으로 이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특감방 첩보 목록 10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당시에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예, 뭐 관련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동안 이제 청와대가 직접 매일 아침마다 이제 청와대 대변인 입장을 명의로, 예. 청와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통감한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조정동의 이 정부에 대한 악의는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기자들도 너무 기사를 시켜 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두 번째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쟁점 중에 하나가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쟁점화가 됐는데 정말 민간인 사찰이 있었고 그걸 폭로했다면 네,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민간인 사찰이 아닌 것은 민간인 사찰이냐 하며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덮으려고 했다면 매우 재질이 나쁜 겁니다. 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 비서관이 그렇게 지적을 했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정말 민간인 사찰인지 따져보는 것으로 판가름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찰을 많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사찰 지난 9년 동안 민간인 사찰은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네요. 이 첩보 문건들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 얼토당토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민간인 사찰 못 보셨어요? 지난 9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건지? 야, 이걸 그냥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이렇게 수많은 기사를 밀어냅니까? 네, 물론 박 비서관은 관련해서 모든 보고를 다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첩보라는 게 정보본부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출근도 안 합니다, 원래. 출근의 의미가 없죠. 출근하면 뭐 첩보가 자기 손에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그 감찰 대상으로 삼는 곳에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사우나 가고 골프 치고 그런 거예요. 골프 쳤다고 뭐라 그러는데 이분들의 임무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청취하고 그러면 그게 실체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래서 첩보 단계에서는 첩보 단계 보고서 쓰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그 보고를 하는 거죠. 문건을 작성하지만 다 보고하지도 아니에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자들이랑 취재 메모 다 보고합니까? 똑같아요. 비슷한 속성의 일이 업무거든요. 야, 이걸 진짜 민간인 사찰이라고 정말 저는 황당했어요. 이걸 다 기사로 쓰는데 이러지 맙시다 진짜. 자, 이건 목소리가 점점 안 좋아지시네요. 예, 그건 나중에 한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 갈등 뉴스 많습니다. 택시업계 오늘 하루 총파업 돌입해서 국회 앞에 오후에 대규모 집회 예정되어 있는데 핵심 쟁점과 해외 사례 좀 짚어볼까 합니다. 대경제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팀의 나승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목소리 이렇게 나긋나긋하진 않은데 예, 굉장히 지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나긋나긋하고 성격도 좋게 들리고 이럴 때 실력 발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에도 이제 소위 차량 공유 서비스의 뭐랄까요 첫 역사를 연기 우보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네. 우리나라에 우보가 들어온 적이 있죠. 있죠. 네. 그렇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죠. 네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철수했습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이 시범 서비스를 했습니다. 우버가.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버에서 했던 건 이 우버 X라고 하는 네. 그 우버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이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네. 개인 승객들 연결해주는 요게 시범 서비스 들어갔다가 저희 이제 여객 운송 서비스 이 관련 법규에서는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이런 그 유상의 운송 서비스 하는 게 불법이다라는 이런 판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철수를 했고, 근데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뭐 우버 블랙 우리 뭐 우범택시 같은 거고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박사 수료라고 해주세요. 박사 수료자님. 네. 아니 나승건 연구위원님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박사님 이렇게 부를까 했더니 네. 연구원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시죠. 예. 네. 네. 나씨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예. 우버는 불법이었어요. 네. 근데 카풀은 왜 법에 도착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법령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가용 가지고 유상운송 서비스 하는 게 불법인데 네.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예외죠. 예, 출퇴근에 카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근데 출퇴근에 그 예외 규정은 예. 사실 그냥 거의 직장인들이 동료끼리 카풀한다. 그렇죠. 동네에서 카풀하거나 네, 네. 동료, 예. 동네나 동료나 이렇게 그냥 지인들 단위에서 네, 네. 혼자 가느니 예, 예. 서로 이제 기름값도 쉐어하면서 이런 의미의 예외 규정 아닙니까 원래? 맞죠. 네. 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거 예. 따지지 않으니까 예, 예. 지인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네, 네, 네. 않으니까 네. 그 법규에서 틈을 찾아냈군요. 이거 찾아낸 분 영리한데요. 이거는 뭐 최초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불법이 아닌 법적 근거를 찾아냈고 네. 우버도 이걸 찾아냈어야 되는 거네요. 우버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예. 우버 풀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예. 워낙 근데 예. 주력이 빠져나가서 이제 힘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예. 네. 그때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유상이 가능하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공짜로 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지인들끼리 기름값 정도 예, 낸다. 예. 이런 걸 염두에 둔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이게 이제 상업 서비스로 출시되는 거다. 예. 택시는 출퇴근 시간 때는 워낙 택시도 부족한데 택시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다 이제? 네, 지금 사실 법규를 보면 그 출퇴근 시간에 뭐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그럼 출퇴근을 뭐 하루에 뭐 여러 번 해도 되는지 이런 거는 명확하지가 사실 않기 때문에 2시에 출퇴근할 수도 있죠. 그럼요. 오후에. 네, 새벽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을 제한해 달라?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법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예.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뭐 요 정도 범위로 운영하겠다. 예. 정도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있는 거로 그 정부 정도 쪽이랑. 범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7시부터 9시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5시부터 한 9시 정도로 알고 있어요. 대략 오전. 범주가. 출근의 시간대는 그렇게 잡고 네네네. 뭐 퇴근의 시간대는 뭐 5시부터 한 7시, 8시 한다든가 이런. 뭐 가이드라인이니까 확실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그렇게 했는데도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들었겠죠. 카카오라는 게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인데 사실은 이제는. 네네. 예. 그 플랫폼을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앱으로 이 소위 카풀 서비스를 하면 자기 생존권 위협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이게 만들어낼 새로운 일자리 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다 저렴하고 보다 신속하고 더 편하게 이런 서비스 쓸 수 있는 가능성 이건 뭐 여러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나 경제 차원에서 좋은 점이 있고 그 택시 업계에서는 근데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실 뭐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잘 된 케이스와 안 된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된 케이스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저희랑 환경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유럽 쪽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유럽도 대부분 우버는 있는데요, 근데 우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개인 대 개인을 중개해주는
예. 개인의 차량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소송에 걸려 있어서 일단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 나라마다. 예, 예. 아,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가 이게 많습니까? 도시별로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시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대부분 기존 예. 택시 업계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도 네네. 실제로는 네. 현지에서는 그 도시에 택시 노조와 소송 관계에 있다든가 네네. 아, 그렇게 문제가 있긴 있군요. 네, 조금 잘 되는 걸로 보여지는 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런던 정도였고. 런던이요? 네. 런던은 왜 런던은 택시비가 엄청나게 비싼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네네. 둘 사이에 갈등은 없어요? 갈등 당연히 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법규상의 사실은 문제인데 예. 뭐 런던 내에서는 어떤 콜택시 같은 걸 관할한 법령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잖아요, 콜택시랑 우버가. 아, 콜택시. 예. 우버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뭐 미터기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콜택시는 예. 런던의 콜택시라 하면 예. 일반 택시가 아닌데. 예, 그렇죠. 전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터기로 하는 게 아니고. 런던 택시는 예. 운전자가 되려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예. 최소한 3년 정도 학원 다니고 네네. 돈 많이 네네. 써야지. 네네. 런던에 있는 모든 예. 길거리 이름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부심도 대단하고 예. 비싸기도 하고 명물인데 근데 이제 그 외에 콜택시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콜택시는 미터기를 쓰면 안 된다. 예. 미터기는 택시만 가능하다. 네네네. 캡. 그래서 근데 앱이 미터기의 역할을 하느냐 마냐의 아, 문제였습니다. 우버가 나왔는데 예. 우버 앱이 미터기냐 아니냐. 예. 요금이 차곡차곡 올라가니까. 네. 근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불법은 아닌데 예.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다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계속 있고 택시업계들이 뭐 여러 가지 런던에서 시위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예, 이게 시행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거의 오히려 성공적인 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특히, 네. 택시 업계와 예. 이 새로 들어오는 우버 또는 뭐 이런 카풀 차량 공유 서비스는 네네.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다. 네네. 예.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타겟책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잘 되는데 우리나라 왜 이러냐 이건 아니라는 거네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보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렇군요. 거기도 다 소송이 있고 네. 다 이런 시위가 있긴 하다. 네네. 하지만 쉽게 진입을 했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시작을 부분인데 예. 우리처럼 네. 택시와 관련해서 이런 예. 뭡니까 서비스를 하는데 법적 제약이 딱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느슨했나 보죠. 그렇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합법화할 수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틈새를 들어보고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처음 출연하셨죠. 예. 라디오 10분이라는 게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닌데 아, 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 연구관에서 토론하듯이 여유 있게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자, 그렇군요. 네. 보시기에 예. 자 그럼 바로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하나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잘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냐?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 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버와 현지 택시 회사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거기까지 이해했고요. 이거 어떻게 연구하신 분으로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제3자 입장에서 뭐라고 보십니까? 우버 쪽이나 그러니까 카풀이나 네. 또는 이 택시업계 예. 양쪽 모두 다 아니시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방안이 있어요? 저희는 제일 쟁점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공정한 경쟁 네, 네. 환경. 일단은 아까 보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네, 말고요. 네. 결론으로 바로 가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없어요. 예. 우버나 차량 공유 쪽에서의 어떤 책임 부과, 특히 플랫폼에 대한 어떤 거래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의 책임을 정부가
확실하게 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카풀 쪽에다가 네. 우리로 치면 예. 카풀 쪽에 책임을 확실히 부여하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쉽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운전자의 숙련도는 누가 보장할 것이며 예. 운전자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은 어디까지 할 것이며 네네.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네. 그건 알겠어요. 그건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럼 택시 업계가 있게 되는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아까 해외 사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버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피해 보는 것들 보존해주기 위해서 네. 뭔가 일종의 보조 그러니까 뭐 부담금을 부여해서 조금씩 내서 아하. 그러니까 그 우버가 우버나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버는 네. 돈 중에 일부를 네, 택시 업계 네. 줘라. 네네 그런 부분도 있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갈등을 조절할 때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해놨다. 네 그렇게 하고 뭐 좀 그 업계에 혜택을 준다거나 뭐 좀 기존의 어떤 뭐 책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좀 자유롭게 선발을 할 수 있다거나 택시 업계가 원했던 하지만 그동안 풀어주지 않았던 네네. 규제를 좀 풀거나 네네. 그리고 카풀 쪽에서 수익 일부를 택시 업계에 주거나 네네. 카풀 쪽에는 저 책임성을 훨씬 더 강화하거나 네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네. 오늘 1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네. 일단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결론으로 끝단부터 보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쟁점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또 네. 지금까지 대경제정책연구원의 나승권 전문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지상파 기자라는 굉장히 특이한 기획기사 연재를 하신 분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KBS의 최경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BS 저널리즘 토크쇼의 최경영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때문에 예. 네, 제이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예. 보니까 한국 언론 오도독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을 지금 계속 쓰고 있죠. 예. 시작하셨더라고요. 이게 KBS는 이래도 됩니까? 기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획해가지고 계속 포털에 이렇게 제공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팩트니까요. 팩트가 검증된 팩트를 쓰는데 뭐 진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물이 본인도 한국 언론에 속하면서 한국 언론을 비판하는 매체 비평의 성격을 가진 시리즈물입니다. 근데 본인이 현재 기자시고 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날카롭고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재밌으면 한번 우리도 요거 가져와가지고 써볼까 하는 참에 뭐랄까요? 테스트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요목조목 한번 그렇죠. 한국 언론에 계신 분이 KBS 계신 분이 한국 언론을 요목조목 따져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최근 시리즈물 보니까 우리 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한국 언론을 읽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제목이 언론만 보면 한국 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겁니다. 예. 자,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이게 그 자살률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살률 높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아시죠? 2005년부터 줄곧 1위였어요. OECD 보건통계에서 줄곧 1위였는데 2013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9월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40, 50대 남성 저소득 자영업자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113명으로 같은 조건의 임금 근로자 자살률보다 한 3배 정도 높다. 자살 1위인데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저소득 40, 50대 같은 경우에 평균의 3배가 넘다. 그렇죠. 일반 그 근로자, 임금 근로자보다 자살률이 3배 정도 높다. 자영업자 훨씬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뉘앙스가 굉장히 좀 강한 거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자영업자 안 그래도 힘들다고 하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이거 자살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 그렇죠. 생각하기 쉬운.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그 이철희 교수가 9월에 이제 한 세미나장에서 발표를 한 건데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이 이런 칼럼을 기명 칼럼을 썼어요. 얼굴 사진까지 들이밀고 드립이고. 예. 때를 놓치면 재앙이 닥친다.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이래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취업자 증가폭이 급격히 추락하고 개인의 삶이 피폐해져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그래서 이철희 교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의 자살률마저 치솟았다.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자살률, 특히 자영업자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다. 이런 흐름이네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자영업자의 자살률이 치솟았다. 네. 뭐 이런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추석 관련 기사를 쓰면서 기사 제목이 연휴는 긴데 지갑에 돈이 없네요.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 쓸 수 있죠. 예, 똑같이 이제 부정적인 흐름인데 소비지수 최악이고 소득 양극화 심해져서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철희 서울대 교수 연구 똑같이. 결과를 예, 언급을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이러면서 자영업자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와 똑같은 흐름이에요. 똑같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결과예요. 그러니까 최근 자살 통계가 아니라 지금부터 5년 전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의 결과인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이 정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경제 정책 때문에 과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자들의 자살률이 늘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발표한 건 올해 9월이 맞는데 분석을 해서 발표한 것은 근데 그 통계 수치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수치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출범했는데 그러면 2017년에 최저임금 때문에 2013년에 자살했단 말이냐? 그렇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쭉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찾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갖다 막 쓰는 거군요.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면 맞춰서 그냥 이렇게 기사를 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정말 왜곡 보도예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그렇죠. 정말 안 됩니다. 악의적이네요. 어디서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요 안 시켜야 되거든요. 제 말은 안 시켰는데 찾아봐야 이게 되거든요. 찾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열심히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거 찾냐 이거죠. 저도 그거 잘하는데 안 시켰는데 혼자 막 찾는 거 잘하는데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남들이 넘어가는데 이거 맞아? 이거 진짜 이거 맞아? 이렇게 다 의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수치를 가지고 제가 이제 경영학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경영학. 저널리즘 석사도 했기 때문에 이 경제 저널리즘에 관해서 또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 좀 밝기도 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 기사들 중에 그런 식으로 작정하고 찾기 시작하면요. 정말 찾을 거 많아요. 찾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수치를 딱 보면 감이 와요. 아, 이거 이렇게 속이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거의 한 둘에 하나는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쭉 읽다가 이게 이상한 거 갖다 쓴 것 같은데 하고 막 찾아보잖아요. 그럼 뉘앙스를 정반대로 썼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쓴 단어를 진담으로 갖다 붙여놓는 거죠. 그렇죠. 너 죽을래? 그랬는데 살인 협박 뭐 이런 거. 친구들끼리 그런 식으로 따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절박할 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좀 몇 개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거 한 두세 개만 더 해주세요. 제가 가장 꼽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전반적인 기사의 흐름인데 한국의 기자들은 노벨상 경제학상 후보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오면요. 경제 현상이 있는데 그 경제 현상이 정부 정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인풋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웃풋이 어떤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정부 정책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사를 쓰는 곳은 전 세계 선진국 언론 중에 이렇게 기사 쓰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 쓰기는 정말 과학적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 보도고 뭐 공정 보도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근데 숫자가 들어가면 객관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말 과학적인, 정말 비과학적인 미신스러운 태도예요, 이건. 근데 이걸 이렇게
그렇게 맞습니다. 확언할 수 있으면 노벨 경제학상을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경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요. 예. 경제는 그 economies continuous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꼭 노무현 영어를 정부, 하셨어야 했습니까? 예. 아니 꼭 영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연속적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딱딱 끊어서 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얼마 이렇게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뭐 편의상 그렇게 하는 편인데.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은 특히 최근 1년 동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합니다. 엄청나게 뭐랄까 목적 지향적입니다. 목적지향적이죠. 예. 아무거나 갖다 줘. 내가 이게 다 정부 탓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이런 거죠. 요즘 이제 경제 전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제 전망이 다 어둡고 부정적이다라고 기사를 쓰는데 사실 OECD 경제 보고서랄지 OECD 사무총장은 한국 경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해요. 그런 말 했어요. 예. 한국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그런 예. 비슷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말을 대통령이랑 만나서 했는데 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그런 걸 헤드라인으로 절대 달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죠. 다른 나라 그러니까 OECD 사무총장이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은 나쁜데 예. 한국은 좋다. 예. 이런 말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OECD 경제 전망을 보면 우리가 G20 중에서 선진국 그룹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정도 가면 1%대로 추락해요. 이 전체적인 그룹이. 예. 우리 같은 경우는 G20 내 평균이 1%대로 2.7, 2.8, 2.9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갑니다. 전망치가. 예. 그래서 OECD의 경제 전망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그래서 있고요. OECD 사무총장이 한국 가서 그런 말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은 안 다뤄준다. 그건 뭐 자기들이 언론사를 유지하는 그 이유나 목적일 수 있으니까 어떤 기사는 누락시키고 어떤 기사는 아주 크게 하고 뭐 이런 캐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정도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그렇죠. 수산할 수 제가 있죠. 말씀드리는 거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나 이럴 때 네. 과거 10년 동안에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헤드라인이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2018년, 2019년 또는 2014년, 2015년 수치가 먼저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몇 퍼센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은 국내외 경제 요인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요인들 예. 때문에 이렇게 전망한 것 같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뭐 그게 때도 상식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항상 원래. 그렇게 썼어요. 예.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말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입니까?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상당히 생각보다 좋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OECD 한 최저임금 큰 폭 인상 고용 성장의 부담. 이게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그것도 영어 단어로 may라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전체 보고서 중에 딱 한 줄인데. 딱 한 줄 있으면서 큰 폭의 인상을 한 게 고용 성장의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Maybe. 이거는 예.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네. OECD의 공고 안에 한 줄 있어요. 네. 근데 다 이거를 제목으로 달았죠. OECD 또 다른 경고, 한국 실업난 또 다른 경고. 2020년까지 지속. 이게 생각해 중앙일보. 보니까 저도 그거 읽어봤어요. 예. 예. 동아일보도 마찬가지. 굳이 예. 찾아가지고. 속도 조절 공고. 왜냐하면 경고 이런 거 보면 예. 저하고 성격 비슷하시네. 경고 이런 거 보면 진짜 경고했나 전 찾아보거든요. 경고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맞아요. OECD 원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예. 별로 경고라는 단어 길지도 않아요. 한 단어도 안 나요. 예, 나라마다 OECD 길게 전망도 안 하기 때문에 금방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무디스도 똑같은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하는 짓을 쭉 하시는 거군요. 자, 요거 괜찮은데요? 요거 시리즈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한국 언론 오도독 시리즈를 시작하신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14단 오늘은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기 걸린 공장장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 돼요. 예방주사는 평생 맞아본 적이 없어요. 국민 건강에 그렇게 소홀히 하면 방송 진행자 자격 없습니다. 아마 4주 정도는 제가 공장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꾸 제가 대표라고 머릿속에 한번 대표는 또 영원 대표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한번 장관이면 영원. 박지원 예. 하면은 영원히 대표고 장관이고. 실장이고 장관이고 예. 그래서 그때 부통령이고 대신 대자 대통령이고 언제 만났냐에 따라 다 호칭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예. 장관님이라고 제가 한참 부르다가 요즘은 그 의원이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낮춰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그것도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건이었습니다. 비건이. 예. 실제 실무 협상을 맡았지만 한 번도 북한과 실무 협상을 못 해본 비건이 왔어요. 예. 비건이 오면서 뭐 하여튼 약간의 보따리 정도를 풀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같은 거는 뭐 예외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이죠, 약간. 예. 북한이 원하는 거는 뭐 전면적인 경제 제재 완화 혹은 뭐 그런 거일 텐데 거기는 어림도 없고 하지만 제스처 정도 취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 여행도 허용하겠다. 예.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전부 다는 아니고 인도 지역 목적에 뭐 이런 몇 가지 보따리를 풀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예. 물론 부족하죠. 예.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현재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한 가지라도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도 비건 예. 대표를 자꾸 배척 혹은 기피할 게 아니라 상대 파트너인 최선희 부상이 이번에는 만나줘라. 판문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 오판을 하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중요한 지금 시기다. 북한의 경제가 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역시 마이너스 3.5% 성장했다는 겁니다. 네. 그 전에는 3.9%, 약 4% 성장을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계속 그 대북 제재 있는 동안 계속 성장하다가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네요. 최근 그렇죠.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3.9% 성장하다가 3.5%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의 7, 8% 예, 경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압박의 결과거든요. 중국도 압박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지금 또 이제 아이러브 시진핑 예, 하는 통의 미중 어제 수노무 그 재무장관 발표에 의하면은 곧 타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네, 예. 중국하고.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이 저는 물론 저 정도 얘기한 것은 사실 북한에 맞아 못하죠. 별 흥미를 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의미 아닐까요? 어차피 비건이 큰 건 들고 올 수 없고 예, 작은 거 들고 와서 얘기한 다음에 최선희 부상 만나면 그때 좀 더 큰 거 얘기하고 뭐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바로 거겠죠.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장께서 감기 드니까 독감 드니까 훨씬 이성을 회복하는 것 같아. 실력이 많이 증진되는 것 같아. 계속 감기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이 인도적 또 인도적 목적으로의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 유엔 안보리에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결받았어요. 예.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고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또 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철도 예. 착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예. 안 된다. 착공은 안 된다. 착수만 해라. 착수만 해라. 착수식만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한미 워킹 그룹에서도 이건 지켜질 것 같습니다. 절대 착공식은 착공까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데 트럼프는 트럼프가 원하는 시점에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철저하게. 그렇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감성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이성적 접근을 해보면은 비건이 왔으니까 최선희도 판문점에서 만나게 해서
예. 더 대화를 하고 트럼프의 대선 일정에 트럼프는 지금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정치 일정 거기다 맞춰놨겠죠. 그렇죠. 예, 자기가 그리고 재선되는데. 실제로 트럼프 입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 북한에서도 오늘 보면은 약간 미국 비난도 하지 않고 조금 더 진전돼요. 예. 그러니까 봄 날씨처럼 지금은 겨울인데 예. 언제 그러면 봄이 옵니까? 내년 1, 2월 정도에 옵니까? 저는 그때는 오리라고 봅니다. 시기상으로 그때를 놓치면 또 안 되는데요. 그러나 좀 그 디테일의 악마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대선 예.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누가 나타나고 네. 또 공화당도 어떤 사람이 도전할 거예요. 예. 이런 걸 보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차별하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 나가는데 이런 때는 이 전략적 김정은 위원장의 탄력적 그런 사고가 필요하고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충고를 안 들어요.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답방도 안 하고. 사실 남쪽 그 전문가들 대부분은 답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좋다고 중요하죠. 해서 우리가 주도를 끌고 나가는 게 맞다고들 하긴 했는데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의 변화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열려 있습니다. 요거 나는 하나 예. 언젠가는 또 내일이라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다 준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닫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베트남 얘기가 나와요. 북미 정상 2차를 베트남에서 할 수도 있다. 저는 베트남이 제일 적지 아니에요? 아, 그렇게 이번에 보십니까? 또 뭐 박항서 예. 감독 한국 붐도 났고 예. 그 자꾸 얘기지만은 방문 이 해담지는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남북 공이 대사관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적지죠.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렇지. 예. 그리고 거기가 또 성공적으로 또 뭐 개혁 개방의 길로 지금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 중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 아닙니까? 우리하고 관계도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보고 느낄 수 있고 사회주의 안전하고. 국가였고 뭐 예. 조건은 여러 가지 좋긴 하네요. 좋죠. 예. 예. 판문점만은 못하지만 예. 괜찮네요. 제일 최적지는 판문점인데 제 말 듣습니까? 참, 예? 트럼프 대통령도 안 듣고 근데 비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북한이 탐탁지 않아 할까요? 유태인이다, 뭐 혹은 뭐 처음 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낯을 가린다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또 좀 강경하고. 강경하고? 예, 그러니까 북한은 되게 보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좀 애를 먹이지 않습니까? 애를 먹이고 예. 좀 그런 건데 이제 애를 먹일 만큼 먹였잖아요. 알겠습니다. 만나라. 이런 만나야죠. 거. 예. 자,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국내 정치로 바로 들어서 이제 이학재 의원 탈당했는데 다른 분들도 탈당합니까? 저는 탈당하리라고 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에서 나오실 분들이 친박당, 비박당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의 지지를 얻고 표를 가지고 당선했는데 예. 인적 청산을 한다는 21명도 보면은 물론 어려운 형사사건에 기소된 분들도 있지만은 딱 비박 친박 나눠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한국당 이렇게 나가면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되면은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올 수가 없죠. 당대표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 예,
그 박근혜 당이 반드시 창당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만약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지역위원장 다 잘라놓고 내년 전당대회에서 공천 줄 수 있다. 대표가 이렇게 딱 터진 한국당에서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대표 되려면은 이 21명을 적절하게 잡는 사람이 또 그분들이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돼요. 지금 배제된 21명. 그렇죠.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이 사람들 나가라기보다는 이제 배제. 지역위원장에서 배제한 사람. 예. 그분들을 당대표 선거 때는 또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의 운명은 또 바뀔 것이다. 이렇게. 바뀌고 공천 주고. 그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죠. 되는데 이제 만약에 당대표가 친박이 되면은 완전한 도로 박근혜당이 돼가지고 비박들 소위 이 탄핵에 가담한 복당파들은 칼질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학규 대표를 정기 개편에 불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손학규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당이나 비박당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수의 몇 명 안 돼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박근혜 당이나 비박당으로 가면은 손학규 대표는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번에 뭐 이부자리 놓고 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럼 또 중이 저를 떠난 사람이 떠나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 3명도 저를 떠났으니까 좀 해주라 이렇게 사정 한번 해봤는데 아직 대답이 없는데 여기에서 손학규는 깨끗하게 보여야 됩니다. 자,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면서 갈 사람 가라. 그리고 있으면 있, 고면 고 해놓고 이 3명도 정리를 하면은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너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쪼그라든 거죠. 그 덕분에 민주평화당 3명 지금 충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평화당은 네. 그 3분이 오더라도 교섭단체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 3분은 여전히 바른미래당 활동을 안 하고 계세요? 그렇죠. 또 한 분이 있죠. 박선수 의원이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듣네요. 그 총 4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까?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않지만은 예. 바른미래당과 함께하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사실상 지금 무소속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당적이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그러면 정치는 내가 분열되면은 남의 당도 분열되고 남이 통합되면은 우리 당도 통합되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탈당한다는 사람이 추가로 한 3명 있다고 하고요. 뭐 결국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4분은 활동 안 하고 있고 이래저래 8명 가까이 빠지고 나면 지금 한 20여 명 정도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20여 명. 그것도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당 출신이 또 각각 따로 노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미 이 당의 결속력이 이제 굉장히 약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결단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결단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예.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본인들 진보 예. 중도 개혁을 표방해서 거기에서 뭉쳐주자 이겁니다. 그럼 민주평화당하고 다시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정동영 대표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가 아니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제가 쫓겨납니다. 자유한국당 어쨌든 당협위원장 배제 21명 한 것에 이렇게 조용한 것은 당대표 되면 다시 정리될 거니까. 그렇죠. 예. 홍문종 의원 같은 분 얼마나 펄펄 뛰다가 지금 얼마나 순한 양이 됐어요. 그러면 내 곁에 있어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어주.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됩니까? 지금 보시기에. 지금 안 보입니다. 저는 예.
이 홍준표 나옵니까?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의 입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 나오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사실 친박 박근혜 기치를 들 수도 있고 비박 기치를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의 흐름을 잘 봐가지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분의 이 머릿속에는 아주 좋은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았는데 계산 빠르고 확실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늘 홍준표 대표를 그렇게 얕보지 마라. 굉장히 이제 저 지금 뭐 이 특수활동비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둘이가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당하냐? 우리 쓴 거예요. 전부 정책위원회 무슨 공보실 다 나눠줘요. 예. 나는 내 돈 더 내놨어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보세요. 그 법적으로 탁 빠져나면서 특수활동비 나온 거 쓰고 남아서 집에 갖다 줘가지고 살았다. 이러니까 자금 출처 안 되고 딱 무죄 됐잖아요. 보통 분 아니에요. 굉장히 묘수였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계산기가 머릿속에 있어요.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꼭 대한민국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제일 좋은 계산기인 거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제일 좋은 계산기 중에 하나다. 예. 대표님도 계산기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쪽으로 삽니다. 대표님 계산기도 그냥 탁탁탁탁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착하면 착.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돼가는 걸 보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와 지금 거론되는 오세훈 전 시장이 나왔어요. 지금 뭐 그 정도 아닌가 싶은데 현재까지 윤곽은. 그렇죠. 예. 그 외에 뚜렷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격돌했어요.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세훈 대표가 누가 친박의 기치를 붙느냐. 친박이 누구한테 오느냐. 그렇죠. 예. 그 자기가 이제 자기들끼리 계산을 할 거예요. 친박 그러면 쪽에서도 계산을 하겠죠. 역시 친박에 붙어야 의원들 많고 태극기 부대도 오세훈 전 이용하고. 대표 약점은 이쪽 저쪽 다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홍준표 대표의 약점은 지난 지방선거 대패 때문에 물러났다가 다시 새로운 대표를 뽑는데 다시 그 사람 다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선거 패배, 예. 지방선거 패배 예. 두 가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래서 새로 뽑은 대표가 다시 그 사람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더라도 정치는 그런 거죠. 어차피 보십시오.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어떻게 박근혜 당이 다시 들어설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한국당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정치의 불행인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국정농단 사건, 재판 거래 이게 없었다고 딱 잡아떼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번에 또 세상의 MB 측근들도 감옥에서 MB가 나는 깨끗했다라고 무슨 맞습니다. 메시지 보내니까 다 울고 엎져 있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설마 진짜 울었을까요? 울었을 거예요. 그래야 충성심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설마 그랬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하고 좀 자숙해 줘야지. 그런데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창당한다는 게 그 원내대표 되고 당대표 되겠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절대 배척할 것이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는 나올 것이다. 특정 세력들은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분들 때문에 다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청와대가 요즘 똥볼 많이 차요. 그래도 제일 홍준표, 김병준, 전원책 때문에 지금 먹고 살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을 왜 또 갑자기 여기다가 김병준 지금 뭐 했어요? 21명 배제했지 않습니까? 배제했다가 다시 또 받아들인다고 숨통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이 개혁 이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늘 하죠. 오세훈과 홍준표의 대결은 누가 이긴다? 누가 친박에 가느냐? 네. 나는 친박 후보가 된다. 그런데 두 분 다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보시기에 딱. 그럼 아직 안 잘못 얘기했다가는 정치 구급으로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인다. 지금 여론조사 중이실 거 아닙니까? 아직 여의도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예. 홍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표가. 여의도 뒷골목 이야기는 박지원 대표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쪽 저쪽 모든 정파 안 만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빠요. 정치는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감 안 걸려요. 많이 돌아다니니까. 박지원 TV는 안 하십니까? 준비하는데. 요즘 다들 하던데 박지원 TV 안 하십니까? 아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좋은 사람 하나 초청해 주. 좋은 사람이 혹시 감기 들여서 이 공장장 잘리면은 박지원 TV에서 일하실래요? 박지원 TV에는 박지원 대표 혼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도 뭐 촬영하고 그냥 휴대폰으로 해도 됩니다 요즘. 그렇게 제가 또 앞서가지는 못해요. 요즘 그냥 카메라 아무거나 하나 사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스튜디오 필요하지만 대표님은 아니잖아요. 아무 데서나 하시면 되죠. 아무 데서나.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원고도 필요 없잖아요 대표님. 저한테는 김어준 공장장 같은 좋은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어제 그제 3일간 제 SNS에도 올렸는데요. 이 아주 고참 언론인들, 은퇴한 언론인들하고 옛날 사람들 만났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어떤 지금 현재 모 대학 학장으로 있는 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방송을 들으니까 제가 나오더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재밌고 알고 보니까 이게 공장장 프로여서 그때부터 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을 듣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때문에 원래. 그리고 심지어 시내버스에서 그런데요. 자기 시내버스 타고 또 출근도 하는데 네. 이게 뉴스공장 볼륨이 적으면은 뒤에 있는 분들 뭐 좀 크게 하라고. 네. 많이 들어요 진짜로. 네, 그런데 그게 농담 아닙니다. 예. 그분들 얘기는 전부 박지원 때문에 듣는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 인기가 지금 충천하고 있는데 박지원 TV 하면은 사실은 무섭습니다. 무슨?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저 폭발할까봐도 그럼요. 그렇죠. 인기 폭발할까봐. 도전이 정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관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한반도 14단 박지원 장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건 꼭 최승희 보내서 만나도록 김정은 위원장에게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의 권순재 실장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말 하고 싶은 말의 절반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제가 오늘 다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자, 대통령 지지율 요새 뭐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정말 안 좋은 뉴스만 있는 것과 네. 그 중에서 안 좋은 뉴스만 증폭시키는 건 다른 것인데 그렇죠. 안 좋은 뉴스만 어찌나 증폭시키는지요. 야, 대단한 기술들입니다, 정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주 전에 거의 한 50% 선까지 이제 반등을 해서 좀 네. 회복세를 보이려고 하나?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네. 경제 회복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아주 성과가 중요하고 엄중하고 그리고 창원도 갔다 오고 이번 주에는 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큰 행사도 가졌었는데요. 그런 뉴스를요. 네.
민간인 사찰로 다 덮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회복세를 계속 보였어요. 거의 뭐 50%대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터졌기 때문에 김태호 폭로 후폭풍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이제 확대경제장관 회의가 있고 요즘에 그리고 뉴스의 이 나쁜 뉴스의 특징은요. 네. 정확하게 주말을 타겟해서 터집니다. 아, 그런가요? 패턴을 한번 뒤져보세요. 몰랐습니다. 제가 일단 숫자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2주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2.0%포인트 하락해서 긍정평가가 46.5%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도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6.2%가 나와서 긍부정평가의 격차가 0.3%포인트. 이 정도면 초박빙의 어떤 팽팽하게 엇갈리는 태도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태호 전 특감방원 비위 혐의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검찰에 복귀해서 검찰 내부의 감찰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첩보 보고서를 모 언론에 흘렸고 그 이후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어제까지 이와 관련된 보도가 워낙 많이 확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불법 사찰 공세가 덮쳐지면서 거의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거의 이 김태호 폭로를 중심으로 한 사안이 언론으로 뒤덮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네. 폭로라는 단어 자체부터 그렇죠. 프레임이에요. 네. 주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방적 주장인데 네. 일방적 주장을 봤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주장에 공익적 성격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핵심이 민간인 사찰인데 야 저는 프레임을 이렇게 악질적으로 짤 수도 있구나. 지난 9년간 민간인 사찰 봤지 않습니까? 네. 민간인 사찰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봤나요, 기자들 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 묻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김태호 씨가 비위 혐의를 받고서 검찰로 원도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분명히 이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폭로를 하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어떤 논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감추는 거. 뭐 의인이에요, 의인. 네. 갑자기. 네. 그리고 지금 민간인 사찰이 막 횡행하고 있어요. 그걸 막 정부가 숨기려고 하고. 네. 와, 말도 안 되는 네. 기자들끼리 서로 기사 베끼는 중인지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잡힌다는 게 네.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 민간인 사찰 못 맞습니다. 봤습니까? 예, 취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잠깐만요. 이렇게 예. 목이 아프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고 예, 조용히 있을게요. 예, 조용히 하세요. 네. 한마디만 하고 조용히 예. 할게요. 진짜 황당한 프레임입니다. 이건. 조금만 들여다보면.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 2주 동안 이렇게 경제 전면에 나서서 본인이 메시지를 던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호 씨 관련해서 논란 이 부분들이 언론 덮은 부분들이 많이 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면은 김종유 씨 태안발전 이 사망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진보층에서는 마음을 좀 많이 상하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봐도 보수층, 진보층이라든지 뭐 20대나 60대 이상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 첩보 보고서 혹은 뭐 이런 내용들 네.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내용들이 네. 처음 듣는 사람들의 이름, 맞습니다. 처음 들은 어떤 혐의들. 뭐 10여 개나 막 나오니까요. 네. 기사 내용을 이해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맨 앞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단어와 그 프레임을 무한 반복해서 들려주면 네. 뭔가 있긴 있었나 보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빨리 효과.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0.9%포인트 소폭 올라서 37.9%입니다. 여전히 30%대 후반의 약세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당은 다시 25% 선을 회복했습니다. 1.6%포인트 상승을 해서 25.7%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이후에 좀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학재 의원이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한국당으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어떤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0.8%포인트 하락해서 7.9%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이 지난 2월 달에 총합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2.1%포인트 하락해서 4.9%입니다. 당내의 상황을 반영하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평화당은 0.7%포인트 상승해서 3%가 나왔습니다. 무당층은 0.4%포인트 하락해서 18.1%가 나왔고, 이번 준조선 TBS로 리얼미터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포문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7.6%입니다. 한국당이 올라가는 건 이해가는데 민주당이 올라가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악재가 더 많습니다. 김소연 씨, 대전시 제명 사건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0.9%포인트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30% 후반에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하락 추세가 아니라는 게 신기하네요. 네. 자, 그거는 분석이 되면 분석을 안 해오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분석해 오겠습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면 네. 30초 내에 해주세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을 비롯해서 최저임금 6개월을 인상을 유예를 하자.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8,350원. 이것을 7월 1일부터 유예를 하자는 얘기가 이번 주부터 급격하게 나오고 있고, 한국당이 이것을 받은 모양새인데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찬성 입장이 44.1%, 반대 입장이 44.4%.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평평한데요. 평평하네요. 이게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 쟁점화된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진보 보수의 이념성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세부 분석을 해보면 진보도 보수도 약간은 조금 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도는 찬성 입장이 약간 더 높고요. 그리고 학생은 반대가 확실히 좀 높고, 자영업은 찬성이 확실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봤던 이런 현상인데요. 완전히 경제적 입장에 따라 다르. 맞습니다. 지금 어떤 다르는군요. 정치 쟁점 같은 경우는 진보 보수 어떤 정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지 성향에 따라서 어떤 태도가 결정이 된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어떤 인상을 둘러싼 어떤 이해관계,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투표라면 네. 옛날식으로 말하면 계급 투표네요. 그렇습니다. 네, 철저하게. 예, 경제적 기반에 의한 계급 투표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목 때문에 길기는 못하겠고요. 오늘 2부 순서에 최경영 기자님 이름 묻는 분들 문자 많이 왔습니다. 최경영, 경영 아까 할 때 그 경영입니다. 예. 어제 제2라이브에 정호성 씨가 라디오는 뉴스공장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요? 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또 했나 보네요. 예. 자, 최경영 기자 이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감기예요. 저는 감기예요. 감기요? 우리 집에 짝꿍은 독감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독감 걸린 사람하고 에이,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렇게 멀쩡히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힘든 건 줄 알아 봐요. 아니 완전 비몽사몽이더라고요. 그 고열에 대단합니다. 근육통. 그냥 고꾸라지더라고요. 네. 고꾸라지는 것도 한번 좀 빼주시지. 저희 정신력이 어떻습니까? 아니 신선합니다. 한 20년 정도 뵙는 중에 처음으로 목소리 바뀐 것도 보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제가 체력이 떨어지긴 했나 봐요. 네. 어쨌든 조금 조신하게 좀 사시라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경고입니다. 자, 휴가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요새 계속 건축 발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문 영역인데. 그래서 전문 영역인데 이제 지난주에 공공 건축까지 했는데 민간 건축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뭡니까? 강남의 삼성동에서 왜 15층짜리 오피스텔이 갑자기 네.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 대종 빌딩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 보강도 되고 있고. 네네. 어저께부터 보강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뭐 다들 난리가 났죠.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까지 현장에 갔고 아주 다행인 거는 이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사람이 이제 이 겉에 싼 거를 한번 바꿔보려고 이걸 뜯어 보다가 겨우 알게 됐는데. 그래서 바로 신고해가지고 금방 알게 했는데 운이 좋은 편이네요. 굉장히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네. 그런데 이제 그거 1년 6개월 동안 1년에 100명 정도 100명 중에 처음으로 목소리 바뀐 것도 보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1년에 100명 중에 처음으로 목소리 바뀐 것도 보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당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2급으로 당장 등급을 2급으로 바꾸면은 바로 퇴거 명령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다 퇴거 명령 했고 거기는 사무실 직원 사람들은 졸지에 사무실이 없어졌네요. 졸지에 사무실 없어져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이것저것 어레인지 해주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는 좀 좋은 건축을 어떻게 발주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아주 기본적인 문제마저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또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삼풍 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가 5, 6년밖에 안 된 건데, 그냥 완전히 붕괴해버린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때. 5, 6년밖에 안 됐던 예.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예. 모든 문제가 뭐였냐면은 건축주부터 설계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이 다 한 통이었어요. 다 자기들 계열사예요. 말하자면. 다 자기들 계열사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로운 것만 백화점에 쉬운 거로 쓰기 좋은 거로 그다음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냉각탑 올리고 운영하지 말라고 그러는 뭐 중간중간에 그래도 기술자들은 조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 무시하고 계속 하다가 한 번에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예. 이제 이게 이번 경우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요새 나오는 거 전형적인 분양 건물이에요. 분양 건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분양 건물이라는 게 예. 지금 이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예. 113명입니다. 오피스텔입니다. 98개의 오피스텔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건물주가 지금 현재가 113명이에요. 근데 원래는 113명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한 사람이 건축주였다가 그렇겠죠. 시공해가지고 그냥 분양을 한. 예. 그러니까 이런 분양을 하는 건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대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건물에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 지어서 팔아버리려고 하는 뭐 건물. 저희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 좀 먹고 튀는 겁니다. 뭐 팔고 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네, 더 이상의 팔고 난 다음에 주인이 아니고 주인도 몇백 명이 되는 거, 100명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그럴 수가 없는 그렇죠. 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죠. 네. 더군다나 그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건축주라는 게 한 사람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한 가족. 뭐 요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회사의 법인. 그러네요. 어떤 때는 금융회사. 그러니까 직접 회사도 아니고 금융회사 아니면 조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책임을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건물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분양하고 분양할 때 잘 되는 것만 눈에 보이게만 이번 건물도 보면은 그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네모난 원래 기둥을 동그라미로 바꿨어요. 근데 그거 아시지만 동그라미 바꾸면은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90cm 지름이라도. 사각으로 된 지름이 똑같은 90cm 기둥이 되면 한 15%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요번에 사진을 보니까 그럼 재료가 덜 들어가죠. 재료가 근데 제가 요번에 사진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웬 철근이 저렇게 빽빽하게 들어있냐. 사이가 모자라니까 철근은 아마 기존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철근 사이에 콘크리트가 막 부시럭부시럭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예전에는 철근도 빼먹고 많이 그러잖아요. 철근을 네. 빼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콘크리트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격이 콘크리트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서로 응집력이 없어진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충분한 콘크리트가 부피가 나와야 그냥 그러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간격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서로 응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막 손가락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먹어서가 아니라 철근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드니까 거기 안에 그냥 왔다 끼워 넣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거를 동그라미로 바꿨으면 네. 지름은 적어도 한 10cm 정도는 더 늘려야 같은 면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에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안 한 거죠. 동그라미라면은 주차하기 편해, 내부에 뭐 보기도 근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해했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전문가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군요. 전문가 눈이 아니라 일반 사람 눈에도 보여야 돼요. 그런 게.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근데 딴 거 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분양 잘 되고 임대 잘 되는 것만 보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설계 잘하시고요, 시공에서 잘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 잘하시고요, 뭐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50조 이내에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요번 경우를 보면 뭐 이제 아마 지금 강남구청에서 나섰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준공허가를 내준 거지만 지금은 이제 강남구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오늘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왜냐하면 민간 건축이 우리 건축의 90%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실제로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이런 식의 분양 건물로 지금 말씀하신 감리나 감독이 부족해서 어딘가에 부실한 건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야. 하면은 거의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위험 여기 벽 사회에서 뜯어가지고 보면 그런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제 하여튼 너무 마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요.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